107쪽에 환매 특약 등기의 말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환매 등기는 아까처럼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환매 특약을 체결한다고 했죠. 환매 특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환매 특약에 의해서 갑에게는 환매권이 발생을 합니다. 환매권 발생하는 데 있어서 등기는 필요 없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매권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때 환매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을 갑이 을에게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질 테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의 이름으로 실행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되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세 개의 등기가 실행이 돼요. 이때 이 매매 계약이, 아니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환매권은 소급해서 소멸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환매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환매 등기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의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언제?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맞습니까? 첫 번째,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는 환매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갑이 환매권을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포기를 했다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도 말소돼야 될 겁니다. 이때도 공동 신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으면 이제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때도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 환매권 포기, 그 다음에 환매 기간 경과. 이때 환매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두 번째, 지금 갑은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을이 갑에게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갑은 환매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된 겁니다. 뭡니까? 혼동. 맞습니까? 따라서 이 환매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환매권자, 등기 의무자, 갑.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자, 갑. 을이에요. 이거 잘못됐네. 갑.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 따라서 혼동은 무조건 뭐라고 했죠? 단독 신청. 기억나십니까?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갑은 소유권, 환매권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는데 약한 법적 지위인 환매권이 소유권에 흡수돼서 소멸되죠. 따라서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데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환매권자 갑.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 소유권자 갑.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이때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언제는요? 혼동은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갑은 소유권 되찾아오죠.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을, 등기 의무자. 그러면 이제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기속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관은 이 병명의 등기를 실행할 때 더 이상 환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직권말소예요. 다시요.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이루어지고 환매권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면 더 이상 이 환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때 환매 등기는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 그래서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 경우. 첫 번째,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 환매권 포기, 환매기한 경과. 이때 이 환매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될 테고 혼동이 일어날 때는 환매등기가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단독신청.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의 이름으로 실행이 되면 환매 등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등기관은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때의 환매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직권 등기 후 제한 등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아파트 한 동을 그리고 있고요. 물론 이 아파트의 이름은 자이 아파트가 될 겁니다. 내년엔 바꿔야지. 네.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건 자이 아파트가 될 테고요. 그리고 1001동 건물입니다.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이 토지를 뭐라고 불렀죠? 대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303호는 구분 건물이 될 테고 소유자는 갑이 될 겁니다. 이 구분 건물은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구분 건물, 공용 부분이 제외되면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이 구분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 권리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지 사용권. 그렇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 사용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이 네 가지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어느 등기부에 기록되겠습니까?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소유권이면 토지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 등기부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권자가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갑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9명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은 비율로 존재한다고 했죠. 비율. 따라서 이 대지 사용권은 비율이 존재하는데 이 비율은 뭐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될 겁니다. 전유 부분이 다 면적이 똑같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얼마큼이겠습니까? 9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건물 등기부도 존재하는데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하단부 토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고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럼 대지권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즉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그 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의 기능과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둘 다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 그리고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대지권 등기를 단독 신청해서 등기가 실행이 되면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사실이 등기가 돼버리면 이제 건물과 토지가 어느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됩니까?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그렇다면 갑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즉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됐고 토지 등기부에도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가 이미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얘는 소유권을 예로 들겠습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그러면 이 갑은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은 새로운 구분 소유자가 됐죠. 구분 소유자는 반드시 대지 사용권이나 대지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는 해줄 수 있습니까? 갑이 303호만. 네? 가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 무슨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본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안 되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대지권은 갑이 갖고 있으면서 구분 소유권만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유는요.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락인 명의로 무슨 등기가 이루어집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조만간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건 될까요?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대지권을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의 명의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유는요. 가압류 채권자는 나중에 자신의 가압류 채권에 근거해서 강제 경매 절차를 넘기는 겁니다. 강제 경매 절차를 넘기면서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가압류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 다음에는 무슨 등기가 필연적으로 나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듯이 가압류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가처분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강제 집행의 방법이에요. 가처분 채권자의. 그래서 가처분 등기도 그 이후에 가처분 채권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 제한 등기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하는 등기들입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따라서 이거는 다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을에게 갑이 대지권을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전세권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해요. 왜냐면 303호에 대한 전세권을 을은 취득했을 뿐이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대지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이건 일체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담보물권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로 넘길 수는 있죠. 그건 종된 성질에 불과합니다. 그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임차권 등기. 네, 이것도 대지권 일체성 깨지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갑, 대지권자 갑. 일체성 깨지지 않죠. 따라서 이건 가능해요. 그러면 지상권 등기는 해줄 수 있습니까? 지상권은 토지만 하는 거죠. 건물은 지상권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요 대지권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유, 없죠. 일체성 깨지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체성 깨지죠.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는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일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지상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지상권 이전 등기. 대지권이 지상권일 때. 네? 전 지금 소유권을 예로 든 거죠. 만약에 이게 지상권이라면 토지 지상권도 대지권이 될 수 있죠. 지상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깨지니까. 소유자 갑, 대지권자 을.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셔요? 되죠. 이게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이전 등기 안 되죠. 지상권 이전에 가 등기 안 되죠.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안 되죠. 지상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안 되는 겁니다. 깨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이 303호를 소유하면서 대지권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했고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갑이 303호를 소유하면서 이 대지권만 을에게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권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전세권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고 구분건물 소유자도 갑이고 을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만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다수결로 하죠. 된다 손 드시죠. 오랜만에 된다. 이거 된다. 손 드세요 빨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된다 쪽이 맞네요. 힌트.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다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건 어쩔까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1000원 소유자 1000원이 이 토지 전체 또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1000원이 토지 전부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는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왜냐면 대지권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 요 을이 취득하는 건 용의권만 취득하죠. 그리고 이건 지분이 아니죠. 토지 자체니까 이런 등기는 이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책을 보시면 이걸 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암기 안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민법 지식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기 후 제한 등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들어가겠습니다.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의 성질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테고요. 특히 성질에서 2번을 보시면 타인이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전세권 등기는 하지 못한다. 왜 그렇다고 했죠? 네, 소작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상권은 소작제와 관련이 없어요.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이니까 소작제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 등기는 허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뭐 이건 민법에서 하실 테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 절차가 출제가 되는데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일 겁니다. 그렇다면 말소도 공동신청이 될 테고 말소회복도 공동신청이 될 겁니다. 등기부의 기록사항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필요적 기록사항 전세권 목적의 범위. 여기서 우리가 지상권 등기의 목적은 뭐가 있죠? 금방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이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통행지역권, 통행. 그렇죠. 용수지역권, 용수. 뭐 조망지역권, 조망. 이런 게 목적이죠. 그런데 거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의 목적은 지금 얘기한 그러한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객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법에서 객체, 목적 같이 써요. 같은 의미로.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전세권의 객체인 범위라는 뜻이에요. 전세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목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범위만 들어가요. 그리고 전세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세권에서 등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요. 전세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라고요? 범위와 전세권. 범위와 전세금. 전세권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 용도조차 사용만 하면 되니까 목적은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기간.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여러 번 정리해드렸죠. 네. 그래서 약정, 특약, 합의, 계약 이러한 문구가 있으면 임의적 기록상. 다만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특약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부기 등기. 그렇죠.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기, 종기, 변제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적 임의적 기록상이었죠.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입, 판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즉 판매대금, 이건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번과 3번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약정 등기입니다. 위약금 약정, 그 다음에 양도금지 약정. 우리 등기법에서는 전세권 등기는 위약금 약정과 양도금지 약정이 가능해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등기 할까요? 부기 등기. 그렇죠. 그래서 위약금 약정과 양도금지 약정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이것도 예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전세권이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세금이 수수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과 달리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물건과 다릅니다. 이때 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했을 겁니다. 뭐를 취득했습니까? 이 전세금을 지급했는데요. 전세금 갑이 꿀꺽합니까? 전세권 소멸했을 때 돌려주죠. 그래서 이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장래에 발생할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전세권이라는 물건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첫 번째,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용의 물건성. 이 전세권은 목적이 따로 없어요.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쫓아 아무렇게나 사용 수익해도 돼요. 그래서 목적이 따로 없는 겁니다. 이걸 뭐 용의 물건성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죠. 순위에 맞춰서.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담보물건성. 이게 주된 속성이고 이게 종된 속성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이 전세금은 을이 갑에게 지급했을 텐데 이 전세금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첫 번째, 차임의 변칙적인 지급 방법이에요. 차임의 변칙적인 지급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목돈으로 지급하죠. 10억 이렇게 지급하죠. 그러면 월세를 따로 지급합니까? 지급하지 않습니까? 따로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이 10억의 전세금으로부터 이자가 나오죠. 그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이라고 불러요. 전세금을 지급한 것은 차임을 변칙적으로 지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이 전세금은 그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그렇죠.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합니다.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면서 망가뜨릴 때도 있죠.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니까 반려견 키우다 보면 벽지 다 날아가죠. 문은요 다 강아지가 뜯어 드시죠. 그러면 그 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을은 갑에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가 아니라 발생할 때마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갑은 을에게 전세금 돌려줄 때 그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돌려주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금은 나중에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합니다.
공제하고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요. 우리 민법에서. 그렇다면 이 전세건으로부터 전세금을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사용수익은 누가 합니까? 을이.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A에게 양도가 돼버리면 전세금은 누가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A가. 그러면 차임은 누가 지급하는 결과입니까? A가.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을이. 말이 안 됐죠? 두 번째, 망가뜨린 놈은 누굽니까? 사용수익하면서 망가뜨린 놈은 을. 근데 손해배상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 겁니까? A가.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금으로부터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민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에서도. 그렇죠? 그런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소멸되었다면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하지 않죠. 그러면 차임 지급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차임 지급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게 소멸됐다면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겠죠.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이때는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양도가 가능해요. 이거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용의물권성이 소멸이 될 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면 일부 양도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언제? 소멸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 용의물권성은 소멸되었으니까 이 전세권 등기에서 용의물권성에 해당되는 부분도 소멸됐겠죠. 하지만 담보물권성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는 두 가지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용의물권성, 그 다음에 담보물권 두 가지 물건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등기는 담보물권적 속성의 범위 내에서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 전세권 등기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요게 소멸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등기에 있어서 용의물권을 공시하는 그 부분은 살아있습니까? 같이 죽었겠습니까? 같이 죽었겠죠. 하지만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 등기는 담보물권성을 공시하는 범위 내에서 이 등기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됐으니까 이 전세권 등기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담보물권성은 살아있으니까 담보물권 수반성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겠죠. 그럼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명의로? A 명의로. 담보물권성 범위 내에서 살아있으니까 요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때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 요게 출제가 돼요. 요때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소멸되는 경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의물권성은 소멸하겠죠. 이때는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합의를 통해서 해지한다면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겠죠. 용의물권성 소멸한 겁니다. 세 번째, 전세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이 전세권 소멸 청구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민법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 소멸 통고권. 이 소멸 통고권이란 건 뭐냐면요, 이것도 민법에서 인정되는 건데,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당사자 1위는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형성권입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를 통해서 용의물권성이 소멸된다면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번에 양도액을 기록한다. 얼마 주고 팔았는지, 네, 양도액 기록해야 되겠죠. 양도액 기록한다. 밑줄 치시고, 2번이 중요한 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110쪽이에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료 후에는 가능하겠죠. 또한 존속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용익물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익물권성. 어느 경우가 있겠습니까? 합의해지, 전세권 소멸 청구, 전세권 소멸 통고. 이때도 양도가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저당권을 보실 건데요. 저당권을 보겠습니다. 이 저당권은 대략적인 내용은 민법에서 하셨을 테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정보의 기록사항부터 출제가 되는데요. 이 저당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저당권 등기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그냥 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담보 제공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부에는 반드시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누굽니까? 갑. 요 갑은 채무자죠. 돈을 빌린 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갑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걸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러한 갑이 존재하고요.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갑은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수 없겠죠. 다행스럽게 여기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랑 다른데 네. 우린 둘도 없는데 네. 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을이 취득했을 겁니다. 저당권 등기하고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빌린 자는 갑이죠. 채무자. 여기서 담보를 제공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담보를 제공한 자를 설정자라고 불러요. 저당권 설정자.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등기법에 물상보증인 얘기죠. 네, 담보를 제공한 자라고 부르고요. 등기법에서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우리 등기법에서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는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일 때만 채무자를 여기다 기록하고 같은 사람일 때는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게 논의가 돼요. 그런데 기록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이 채무자는 돈을 빌린 자예요. 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자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린 자, 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자. 의미가 다릅니다. 적용 법조문도 달라요. 이 채무자는 민법의 채권편이 적용이 되고 설정자는 민법의 물권편이 적용이 됩니다. 의미가 다르고 적용 법조문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등기부에는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등기부에는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A와 B가 존재합니다. 형제인데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A, B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부동산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 살고 계신 아파트 사업자금으로 좀 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참으로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때 얘 A, B는 뭐가 됩니까? 채무자. 얘는 뭐가 됩니까? 설정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억 원을 A, B가 빌렸는데 A는 형이고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이 7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요 B가 3억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할 채무라고 불러요. 우리 민법에서. 그래서 분할해서 변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A는 7억을 변제하고 을은 3억을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할 채무. 그러면 여기에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기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도 취득했겠죠. 그러면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을 A 7억 원 그 다음에 B 3억 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기록이 된다면 이것도 7대 3으로 나눠야 될 텐데 이 저당권은 불가분성에 의해서 이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 저당권은 불가분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일부라도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합니다. 불가분성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이렇게 구분하여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불가분성에 의해서 일부라도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은 채무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가분성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두 번째. A는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요. B도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1인이 전액을 변제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연대채무라는 거예요. 연대에서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때 이를 연대채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AB는 연대채무자죠. 그러면 여기에 채무자를 기록한다고 할 때 연대채무자라고 붙여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연대채무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채무 맞습니다. 양쪽에다가 10억 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채권이 돼요. 하지만 이 담보물권보다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담보물권은 한 푼이라도 변제가 되지 않으면 담보물권 실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채무자가 연대채무 관계라는 것은 담보물권자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저당권 등기에는 연대채무자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이 센 거예요. 연대채무보다 훨씬.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채권액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특정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특정되어 있지 않죠.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게 근저당권이죠. 따라서 이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아직 증감 변동해요.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권 최고의. 그래서 저당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이지만 근저당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한도로 빌려갈 수 있는지 채권 최고의. 그리고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따라서 일반 저당권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근저당권이라는 뜻도 기록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 저당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의 두 가지를 기록하지만 근저당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한도로 빌려갈 수 있는지 채권 최고의 그리고 근저당권이라는 뜻 이것까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소유권자가 설정해준 소유권부 저당권, 지상권자가 설정해준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자가 설정해준 전세권부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개예요. 민법에서 하실 텐데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세 가지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99%고요. 이거 다 합쳐도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유권부 저당권은 이걸 생략해서 그냥 저당권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생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저당권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이것도 표시를 해줘야 될 겁니다. 권리의 표시.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은 그 객체가 되는 권리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저당권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 소유권부 저당권은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는 저당권일 테니까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됩니까? 첫 번째.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이거는요. 부기등기겠죠.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필요적 기록사항이 나오는데요. 저당권 등기 시 필요적 기록사항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꼭 외우셔야 돼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채권 최고액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동글배기 1번을 보시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합니까? 기록한다고 했죠. 설정자와 채무자는 의미도 다르고 적용 법조문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두 번째, 수인이 연대 채무자인 경우 단순한 채무자로 기록하는 것이 연대 채무자로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연대 채무자 이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저당권을 실행해서 전부 다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채권액을 따로따로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불가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관계만 복잡하게 발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권일 때는 근저당권 계약이라는 뜻과 채권 최고액 채무자를 기록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권리도 표시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첨부 정보를 보시는데요. 저당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유는요. 저당권은 물건이고 물건은 자유로운 양도와 상속이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때 물상보증인이 반대해도 양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도금지 특약은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채권적 효력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설정자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승낙서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에는 채권 양도 통지서, 채무자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있느냐. 혹시 민법에서 채권 양도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해야 된다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없으세요?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하든지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대항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거 통지하든지 통지 안 하든지 승낙 없어도 양도가 가능한 겁니다. 대항요건에 불과하니까.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거 통지, 승낙 안 받아도 넘길 수가 있어요. 다만 나중에 책임만 지면 돼요. 손해배상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채권 양도 통지서,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형식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이 외화 채권인 경우 외화로 등기하며, 즉 피담보 채권이 100만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할 때 100만 불로 기록해야 되지 원화로 환산한 11억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왜 안 될까요? 환율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원화로 등록하게 되면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화 자체로 등록을 해야 돼요. 다만 등기 신청 정보에는 외화 자체도 신청 정보에 기록해야 되고 원화로 환산된 금액도 같이 기록합니다. 병기한다라고 해요. 이유는요. 신청 정보에 기록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 결정의 문제 때문에 신청 정보에는 외화 자체도 기록하고 원화도 기록하는데 등기부에는 뭐로만 기록한다고요? 원화는 안 되고 외화 자체로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효력 1번
근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합물이나 종물을 설치할 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부합물이나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미친다면서요. 그렇다면 부합물이나 종물을 설치했을 때 저당 부동산에 부합물이나 종물을 설치했을 때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설정자가 토지에 축조한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매 청구권의 이름이 뭘까요? 일괄 경매 청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저당권은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예전에 했죠. 피담보 채권이 같아야지만 공동저당이라고 했죠. 기억나실까요? 표정을 보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부동산이 3개가 있습니다. 두 개만 하죠. 요거는 7억, 요거는 3억.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이거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러면 이게 10억 저당권, 여기 10억 저당권. 이게 무슨 저당입니까? 공동저당.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같아야지만 공동저당이에요. 피담보 채권액이 같아야지만 공동저당입니다. 만약에 등기부에 기록되는 채권액이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7억 저당권, 3억 저당권. 이건 공동저당이 아닙니다. 피담보 채권이 다르면 이는 공동저당이 아니라 일반 저당권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일반 저당권 2개. 그러면 일반 저당권 2개가 존재할 때는 부동산별로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면 공동저당일 때는 채권액이 동일하니까 이거는 저당권이 1개냐 2개냐 이게 문제가 돼요. 피담보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당권의 개수를 정할 때 피담보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당권 몇 개입니까? 1개. 피담보 채권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당권이 몇 개입니까? 2개. 그럼 뭐를 기준으로 정하겠습니까? 우리 판례는 부동산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저당권 2개일 때는 저당권의 개수 따로 알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2개니까. 근데 공동저당일 때는 1개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 피담보 채권이 하나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피담보 채권을 기준으로 저당권의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수를 따지기 때문에 부동산별로 저당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무슨 저당권일 때? 공동저당일 때. 그렇죠. 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여지가 있어요. 민법과 등기법에서. 그래서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피담보 채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개의 저당권으로 보는 겁니다. 수개의 저당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공동담보목록 누가 작성한다고 했습니까? 등기관이 작성한다고 했죠. 신청인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여기부터 대단히 어렵죠. 네, 여기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게 아주 어려운 거,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등기, 신탁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 등기.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는 것 중에서 3개에서 4개 정도는 출제될 겁니다. 아마 4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12개 중에서 본시험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유종의 미를 좀 거두시죠. 마지막 시간이라고 많이 빠지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